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어휴,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아주 그냥 몸살이던데 다들. 네,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습한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말이야. 거는 그냥 그런데 네, 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거든요. 잠깐. 데프리카? 와, 기차문 열리는데 그냥 땀 필요 없어요. 우와. 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그 느낌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밖에서 일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다 일사병으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은. 그렇죠. 네,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더. 농담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하는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거냐 또는 시장에 숨고르기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규제 등락 속도에 좀 변수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양천, 마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 주도가 됐었는데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일단 엄포를 놓은 다음 집값 자체가 일단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또는 발표를 조금 늦추는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융규제에 대한 재정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했던 바긴 한데 금융규제 일단 첫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뭐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카드를 내놓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곳마다 얘기들이 다 달라서 기자분들마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속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냐 굉장히 다각도로 얘기들 많이 해왔고, 그렇죠. 뭐 지난주에도 우리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뿐인 어떤 정책도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속내인지는 어떤 방향인지, 앞으로 큰 방향이 무조건 간다인지 아니면 무조건 안 간다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 갈 것 같진 않아요. 가긴 가는데 지금 여기서도 얘기 나오는 거는 속도 조절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3기 신도시가 갑자기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되면서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사실상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일단 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굳이 이 상황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해서 또다시 시장에 뭔가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좀 느껴지지 죽여야 않을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 잠잠해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확 죽이기 위한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눈치 보기, 어. 정부도 숨 고르기, 어. 네,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이게 생각이 참 들어요. 조심스러운 게, 늑대가 나타났다 아닌데, 늑대가 나타났다 아닌데, 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면 이런 구두 개입, 사실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구두 개입으로 시장에 살짝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자평하고, 이것도 실제 자평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뭐 기사에서 뭐 누구에 따르면 뭐 이런 어떤 언론사에서 뭐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근데 또 막상 지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여쭤봤지만 네. 방배동도 매물이 없다면서요. 다 없어요, 살려는 지금. 사람은 있다면서. 다 없어요. 그럼 이게 네. 둔화된 거야? 그렇죠. 왜? 아니 그렇지.
그렇진 않지. 예, 예. 네, 근데 보이기에는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거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이는 게 그 판단이 지금 예. 틀린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전고점을 갱신하는 단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거래가 찍히는 맞아요. 데들이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거래하는 가격들이 찍힌 건 아니잖아요. 60일 네. 이내니까 지난 1, 2개월 이내 거래됐던 내용 중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애들이 얼마의 가격인 건지 분양가 상한제 떡밥이 7월 초에 나오고 나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가시화되면 기축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왜? 기축들이 희소 가치가 도드라지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 반영 이후의 거래 사례들 뭐 지난주에 뭐 얘기 들리는 거는 엘스 같은 경우는 잠실 엘스 뭐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니까. 네. 근데 거기는 뭐 토요일 하루만 10건이 거래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럼 이게 사실 진위를 떠나서 일단 거래가 된다. 매수가 붙었다는 얘기인 건 지금장에서 매도자 우위였을까 매수자 우위였을까 따져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물이 없다면서요. 잠실은 더 그렇겠지. 없어요. 네. 그러면 매도 우위에서 매수자가 쫓아가면서 거래됐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그렇죠. 또 이것도 가격이 높게 거래된 사례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이제 말 그대로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또 시장의 동요,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언제 지금 또 다시 지금 아마 대책들을 분양가 상한제 얘기만 꺼냈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책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희소가치 그럼 기준주택 움직임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강북권의 인기단지의 이런 네.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던 단지들에도 니네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선제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기축이 불안하게 움직일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패키지로 같이 내지 않을까. 이게 뭐 그래서 또 종합 대책이에요. 그렇죠. 8월에 나올지 9월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 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결국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 항상 보면 그래요. 지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면 막 오르던 시절 2017년에 5월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오르던 시절에 아주 그냥 축제야 사람들 집값 오른다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제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대책이 나오면 씨발 이게 뭐야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해서 이건 죽으라는 소리냐 성토 비판이 이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즈아를 외치면서 춤을 추다가 또 9.13 대책이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은 제가 볼 때 되게 이 냄비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올라간다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춤추고 막 이런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부는 그런 것들에 적절하게 그런 흐름을 깨기 위한 뭔가 센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재개발 지역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소장님. 뭐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은 뭐냐면 일반 분양가를 낮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낮게 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네.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원래 5억에 분양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팔리네요. 그래서 4억 5천에 할인 분양할게요. 건설회사 공사비도 못 준 거 그거 지연 이자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손실이 더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세대 하나당 뭐 1억씩 손실이 발생했어요.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관리처분 변경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망가진 사업장들의 사례들이 이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이 재개발 사업했던 데들 재건축은 별로 없지만 이제 이런 사업장들에서 손실을 어떻게 부담했는가, 그 시절의 정비구역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내용이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안 좋은 좋아서 상태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정비 사업, 조합 사업, 이 사업 시행자들 이 민간 택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됐느냐? 큰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실분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면서 별로 안 그렇죠. 좋았고, 상대적으로 소액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도 결국은 구조가 뭐냐면 내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들을 출자해서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 일반 분양 수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 많이 나면 1,000만 원 갖고 참여한 사람, 1억 갖고 참여한 사람, 10억 갖고 참여한 사람이 머릿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00만 원은 1,000만 원에 준해서 1억은 1억에 준해서 10억은 10억에 준해서 예를 들어 1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1억짜리는 1,000만 원, 10억짜리는 1억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양 수입을 축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0%가 줄어든다 수입이 하면 1,0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더 내면 되고 1억짜리는 1,000만 원 더 내면 되고 10억짜리 1억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큰 물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급감할 것이고, 원래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에서 큰 물건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하잖아요. 그렇죠. 초기 투자금이 크니까 더 급감할 것이고, 소액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야 될 돈이 적으니까 뭐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하셔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사업장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초기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 또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할 겁니다. 많이 평가 금액을 높이려고 시도할 거고, 사실 이 상황은 10여 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도입하겠다고 2007년에 했을 때부터 그 당시에도 당장 조합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평가 금액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계 단계에서부터 평가 금액을 가급적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토지 조성 가격, 토지의 택지비를 높게 보이게끔 해서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손실 안 보고 비싸게 내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구역들은 그런 방향대로 갈 거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비구역마다 정비구역 안에서도 조합원마다 이해관계들이 바뀌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예,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사업이 이제 안 가는 단지들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시장은 좋은데 정부가 못하게 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뭐 예전처럼 집단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뭐 헌법 수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대가 그런 되는 것 대응들은 같은데. 개별 조합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개별 조합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잠깐 숨고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얘기 나눠볼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금융규제, 사실 금융규제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를 했어요. 금융규제 뭐 할 게 있나 지금? 남아있지 않지 않아요? 다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겁나는 건 그거죠. 기존에 대출 받아놨던 놈들 니들 상환해, 연차 안 해줄 거야, 또는 뭐 다주택자에 대한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식의 어떤 규제가 나오면 네네. 이제 환장하는 거고. 상환에 대한 규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은 제가 이 규제 관련해서 금융 규제도 그렇지만 세제 규제도 그렇고요. 하반기 또는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봤던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사실 밤에 저녁에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달굴 만한, 뜨겁게 상승시킬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나, 그다음에 하락시킬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나, 이것들을 좀 부분 나눠서 유튜브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중에서 하락 요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규제는 굉장히 세게 작동하고 있어요. 네. 집 더 사실 생각 있어요, 서울에? 돈이 수도권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네. 왜 돈이 없어요? 대출 돈이 받으면 없죠. 되잖아. 대출 안 받을 거예요. 왜?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택, 유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았고 임대사업자 등등 다 막았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서울에 집을 더 살 생각을 못해요.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야지 이거를 쉽게 못해요. 네. 뭐 명의신탁이라든가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이런 어떤 불법적인 탈법적인 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효과적으로 가수요 차단을 하는 정책이 지금 잘 시행 중인 작동하고 거고 있다? 작동하고 있는 거고 이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모양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이걸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이런 다주택자들의 시장 재진입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산 사람들은 하나 지금 만약에 서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 더 사야지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용해서 갈아타는 그런 목적 정도 아니면 마찬가지로 더 사는 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비싸게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사실 결국은 그 수요가 엄청 무한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무한히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에 우리 같은 이 가수요들은 적절하게 지금 차단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고 결국은 심리인데 이 지금 불안한 앞으로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올라가는 금액을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리들만 적절하게 잘 끊어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잘 방어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10년, 20년을 보는 긴 정책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심리들, 그 남아 있는 수요들이 지금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비싼 주택을 사실 받아 먹어주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몇 개월, 6개월, 1년 방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언젠간 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되게 네. 찝찝하고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거시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노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시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부동산만 미친 듯이 올라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결국은 이게 기아가 어떻게 맞물리니 기업이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부동산이 어떻게 후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IMF가 오니까 부동산 폭락하는 거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바로 반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시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이 되게 큰데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계속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하에서는 저는 군중은 진짜 냄비 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샥샥 바뀌어요. 뭐 더 투자할 데가 없어 생각하다가 야씨 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라가 힘들어서 무슨 부동산 이렇게 되면 아이고 통장에 돈 넣어놔야죠. 이렇게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투자할 데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바뀔 수 있는 게 군중이란 말이에요. 무주택자분들도 지금 쫓아가서 뭐 사야 되지 생각하다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안전한 내 보증금을 챙길 수 있는 전세 살아야죠. 이렇게 탁 바꿀 전세도 보증금 안심할 수 없어요. 월세로 가야죠. 보증금 최소하고 월세 내면서 금리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확장세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확장 동력이 점차 이제 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상승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좀 가라앉을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뭐 지금 미국에 잘 나가던 스타트업 기업들 계속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심지어 넷플릭스 이런 회사도 요새 이제 매출 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나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서
뭐 하고 우버 같은 경우도 니들이 그 정도의 회사 가치를 받을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냐 이제 어떤 비판들이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막 되게 고평가되던 지역 어떤 기업들 이런 데들도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맞물려서 아 경제가 다시 이제 축소 국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이런 수요층들은 당연히 집을 더 사야 될까 해서 조금 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게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까지 정부가 남아있는 수요층들의 불안감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 좀 어루만져줘가면서 잘 대책을 세우면 안정적으로 좀 또 이 잘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시장 규제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가 않답니다.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부동산 정책론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뭐 별별 스타에서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어요. 해왔고 그래서 욕도 좀 많이 먹었고 네 했었는데 시장론자였잖아요. 저는 시장론자.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네.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팔래야 팔 수 없고. 근데 좀 전에 얘기 잠깐 이어서 하면 시장론자의 변심 이런 게 아니라 변심 얘기는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만 놓고 있으면 당연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당연히 보조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사실 직접적으로 구속하면서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서 사실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되바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는 더 갈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가고 있는 행인의 잠바? 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찬바람을 쐬겠다 아니면 뜨거운 햇빛을 하겠다 그거의 차이인 건데 바람을 불었는데 지금 와서 햇빛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바람을 더 세게 불어가지고 옷을 날리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되바꿔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100년 대계 같은 걸 만들어 보고자 굉장히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생각들을 하고 플랜을 짜고 이런 식의 준비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실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얘기하고는 배려계층, 청년, 뭐 사회적 약자, 노령층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 임대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로드맵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메인 민간 시장이 이렇게 엇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만들이 뭐 각자 다 있는 거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얘기가 정부하고 이제 시장의 힘겨루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민간은 어떻게든 정해진 법화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없나 따져가면서 구멍을 찾을 것이고 또 그게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으면 또 불안하게 만들면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종합대책에 관련된 얘기 금융규제가 재정비 된다는 얘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나오면 또 시장에 큰 변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진짜 길게 별 얘기 다 했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시장, 규제 피해 천장 뚫은 고분양가 청약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죠. 과천의 1호 후분양 단지가 사상 첫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달하는 고분양가로 청약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골조 공사가 완성되면 등록 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 보증을 받아서 공증해 H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즉 이것을 후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후분양으로 인해서 과천이 드디어 고분양가 논란에 서는 그런 아파트를 분양하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천의 이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이 성공할 것이냐 또는 고전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한쪽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성공할 것이다. 자, 이게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데. 그 대표님이 네. 사업 시행자라고 생각해봐요. 네.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그냥 완판됐어. 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완판은 안 되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다 완판이 됐어. 네.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왜? 후자가 좋죠. 완판되는 게 바로 완판되는 게 좋지 않아? 아니죠. 왜? 후자가 훨씬 좋죠. 왜? 분양가가 너무 싸서 이익이 그만큼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후자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양 완판되면 분양가 책정 잘못했다고. 그 두들겨 맞죠. 그렇죠. 원래 분양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되는 거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바람직하지 아닙니다. 않죠. 그렇죠. 예.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이요? 예, 이 금액에. 문제는 그거예요. 네. 다들 바라보는 관점이 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다 분양이 돼요. 될 거다라고 돼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있고 나오는 이 금액이 무리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에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축 아파트에 비해서, 특히 과천 1단지 같은 경우는 과천 안에서도 좋은 입지란 말이에요. 세대 규모도 있고 브랜드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되죠.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과천 통장 쓰실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상대적으로 먹을 게 적은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앞에 이 비싸니까? 분양했던 뭐 위버필드나 이번에 과천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비해서 야, 이거라도 해야 되냐. 얘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럼 나는 확실히 과천 1순위 통장이기 때문에 될 통장을 들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과천 1단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진짜 예정대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후분양을, 지금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딱 냈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게 하려고. 음. 그리고 분양 보증 받을 필요 없는 요건은 딱 겨우 그러니까 맞춰놓고. 예, 이미 적기 때문에 이것도 지은 이유도 그때 안 맞아가지고 일단 먼저 착공 들어가고 지금 짓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가지고 어쨌거나 샥샥샥 잘 빠져서 이렇게 간 사례인데 지금부터 과천 1단지 쫓아서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해서 시행령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 때려버리고 해서 적용돼 버리면 못 피해가는 단지들, 그러니까 과천 1단지를 똑같은 경우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과천 1단지 운영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임원들 약간 보상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이득을 좀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조금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 논란의 시작은 과연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고분양가냐 아니면 적정 분양가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일단 분양은 성공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의 고분양가는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후분양제로서 이런 선례를 또 남기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들을 제동 걸기 위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 도입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사실상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았는데요. 분양가 관리 지역이 26일부터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대대광,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에서 규제를 푸냐 다른 곳의 분양 물량이 늘어가서 지금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잡아야 되는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대대광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을 때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후분양제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대구나 대전 이런 데들은 후분양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냥 선분양도 분양가 높게 많이 찔러놔서 네. 그냥 이렇게 좀 당분간 가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통화했던 것처럼 이미 예.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추가 지정이 돼서 분양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과천의 청약이 과연 분양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과연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단박에 그냥 끝장에 날 것인지 뭐 이런 꾸역꾸역 가지 부분들도 않을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나올 것 같아요. 과천 뭐요? 1순위에서 미달 안 나오고 네. 이제 기타 지역까지도 1순위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그래? 기타 지역 청약 통장들 중에서 그냥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 넣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부쯤 미분양 나도 무순이라든가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해서 다 앞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그거보다 무조건 싸게 됩니다라고 해놓으면 또 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높은 가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언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새 아파트 살아보고 뭐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점 안 넣고 이런 실수요자들이 청약하겠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라는 부분도 과연 지역이 어디서 마감될 거냐, 최종적인 1순위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장님 생각하시죠? 네, 뭐 저는 그냥 꾸역꾸역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이주가 잇따르면서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인근 지역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원동 신반포 13차가 이달 29일부터 3개월 동안 이주가 시작되고요.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도 다음 달부터 이주를 개시하게 될 것 같고요.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도 10월부터 6개월간 이주 일정이 잡혀 있어서 서초구의 전세 가격의 동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서초구의 전세 가격은 타 지역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지난 네. 7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상승률, 감정원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혼자 그러니- 튀어갔어요.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 수요가 단순하게 전세 가격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신축 아파트 쪽으로 가격 상승했던 부분이 이주 수요에 나오셔서 움직이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거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할 수도 있지만 아유 새 아파트 뭐 미리 먼저 살아보지 뭐 어차피 뭐 저기 하니까 점점점 이게 많으셨거든요. 이제 좀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주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포주공 1단지가 주변에 임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10평대니까 그렇죠. 어차피 싼 맛에 들어가서 애들 학교 다닐 때 좁지만 좀 참자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사시거나 그러니까 10평대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주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신동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 30평대, 30, 40평대 이런 데들 있는 데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어느 정도 돈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쨌거나 멀리 안 가고 거주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10평대 사람들은
그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주택 공급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겠지만 지금 이주하는 이런 단지들의 이주 수요는 주변 좀 지역의 다르죠. 20-30평형대 아파트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한 이주 수요예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고 뭐 신반포 4차 이런 데들까지도 포함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멸실되는 주택 수가 이거 당장 이 숫자만 카운트 하더라도 몇 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량만큼이 공급이 되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스폰지 효과에 따라서 같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서초는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있잖아요. 서초 옆에는 동작구 있는데 이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강남구에 DH 아널즈 한 1,300세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송파구에 저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그거 한 700세대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어디요? 강동구, 그러니까 고덕. 네. 강남 강동은 강남이라 강동은 빼고? 강남이 아니니까 오케이. 일단 그래서 강서송을 따질 때 그거밖에 없고 강동구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한 15,000 가구가 엄청나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초구 사람이 강동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멀어요. 서초구 사람이 송파구까지도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먼 거리예요. 강동구는 더 멀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차라리 동작은 건너가도 그러니까 근데 동작에 입주가 없어요. 동작도 입주가 없고 없죠. 예, 동작도 이주 멸실이 있었고 뭐 재개발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지적으로 강남 서초만 놓고 보면 되게 불안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이게 하반기에 사실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하면 첫 번째로 꼽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의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게 얼마나 이 강남의 멸실 수요를 수용해 줄까 소화해 줄까 이제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화를 못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강동은 전세가 하락 지금도. 하방 압력이 되게 센데 강남은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하면서 따로 놀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뜨겁고 불안하고 여기는 근데 또 들리는 얘기는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들어봤는데 고덕그라시움 이런 데는 지금 경고점 갱신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쇼크랑 신축 키위 이거가 둘이 싸우는데 그쪽이 지금 힘이 더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요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일단 또 다양한 지역의 분들을 만나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포에 살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난 반포에 살았거든. 그러면 난 계속 반포에 살 거야. 이런 식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이제 자제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한없이 벌어질 수는 없어서 소장님 얘기하시는 갭 메우기 형태처럼 강동구 가격이 올라서 받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전세 시장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월 들어서 조금 반전된 지표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왜 반전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송파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마 입주하면서 다 깎아 먹었잖아요. 어쨌든 자,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송파 바로 옆에 강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가 반등을 기대하고 뭐가 시장이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시장 그쪽은 주변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되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전세 가격도 안정적인데 굳이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분양가 상한제도 한다고 하지 실수요자인 난 전세 살고 있지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로또 분양 이번에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진다 뭐 예전에 들어갔던 금액보다 지금 낮아져 갔다 갱신이라는 시기가 돌아왔다 라고 하면 반면에 송파구와 강동구에 사시는 전세 세입자들은 과연 전세 만기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또 한편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서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서초구는 좀 특별한 상황인 거고 다른 나머지 지역들은 그닥 전세 시장 자체가 뭐 과열될 이유는 없다. 과열될 이유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동구 특히 고덕 그라시움 있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요? 원래 고덕 2단지가 그 고덕 택지지구 안에서 항상 대장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우리 고덕 2단지 가격이 항상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부동산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만 5천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입주장만 계속 잘 해도 그라시움 입주하고 맞은편에 롯데캐슬 베네루체 옆에 센트럴 아이파크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이에요. 아르테온 뭐 네.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러니까. 명일동 지금 솔베뉴부터 시작하면 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계신데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작년에 9월달에. 우리 헬리오시티 아이파크 부동산 음. 우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네. 고덕 입주하는 물량들 전세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매도 같이 고덕 택지지구 낯서니까 고덕 택지지구 하니까 좀 그렇다. 예, 고덕 향일 재건축 아파트들 뭐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가락시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였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에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헬리오시티에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었지.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어요. 네, 특별하게 잘 뛰는 선수 몇 분만 이 결과가 있었고 사실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네. 너무 많이 어느 시장이나 들어갔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네. 시장이나.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 거기서 쓴 고배의 잔을 마셨던 분들이 강동으로 지금 대거 이전을 부동산 자리도 없을 텐데 한 어디로 상황이에요. 어디로 그래서 이렇게 기어들어갔을까? 끼욱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일단 네. 1층 말고 헬리오시티는 옆에 송파동이 있어서 사실 부동산 깔 기회가 있는데 고덕은 택지지구라서 그렇죠. 부동산 깔 자리도 없어요. 나 그렇죠. 어디 들어가서 일하시나 그래서 궁금하다. 1층 말고 1층 말고 세상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이면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중개업소도 또 들어가 줘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줘요. 얼마나 스트레스들 받으실까. 그러긴 2층, 하겠지. 3층에 사람 하나 올라오지 않는 건물에서 맨날 전화하고 아이고 고생하실 거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대 수는 오직 많아. 전화할 것도 많고. 자, 네. 이렇게 전세 시장 자체가 시장에 따라서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2년 동안 또는 당분간 전세 시장이 화랑이 돼서 주거에 대한 불안은 안 느끼고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전세금을 1,000억 돌파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부가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크게 전세금이 내려가고 또 갭 투자에 의해서 갭 투자자들의 그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에 따라 전세금이 또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특별한 조치를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특별한 조치? 우리가 사실 별별 싸움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건데 전세금 불안하면 뭐 하라고? 보험 가입. 들어라.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지금 1,000억이 돌파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신 지급해준 보증금의 30배가 넘는 상황인데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1,000억 상반기에만 1,000억을 넘게 돌려줬고요.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34억 원이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위 변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HUG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택 구입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는 40대를 위한 보증 상품이 3개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네.
그리고 홈페이지 많이 바뀌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HUG가 오늘 29일부터 전세 기한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보증이라는 것을 과거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만 했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보증 상품을 이용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지역들, 뭐 계속 매스컴에 나왔었던 그런 지역들의 세입자라면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월부터 카카오톡의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보증을 받아요. 그럼 나라에서 보험 가입했으니까 돈을 주죠. 그러면 이제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나라 돈은? 이제 나라가 대위 변제 해줬으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든 뭐 그 채무자를 압박해서 이제 채무자는 임대인이죠. 받아내겠죠. 아, 그래요? 네, 구상권 청구하겠죠. 빚 독촉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방식의 독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에서 주택을 경매 넘겨가지고 나오는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 돌려준 거 회수를 하고 부족하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채무자를 압박해서 받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천 들어 있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대위 변제 해주고 이제 경매를 넘겼더니 정부가 이 경매를 넘겨서 이 집을 팔았는데 7천만 원 나왔어. 그럼 1천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네. 이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1천만 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 1천만 원 손실 떠하는 거죠. 예, 이런 집이 100채야. 그러면 얼마예요? 10억? 예, 10억 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채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러한 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 손해가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 국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망하는 거야? 이 상품 계속 팔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보험료 받은 거 가지고 네, 상계 처리하겠죠, 일부는.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국가가 손실을 봐야 된다. 이거는 또 형평성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아직까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상대적으로 하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실제 안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터질 만한 게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개입해 진짜 우리 상식처럼 전세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죠. 다 가입해. 그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해주면 일단 감당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일단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사실 민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네. 정부가 떠안아서 대신해 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이제 아직 뭐 그 정도 얘기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 채무를 대위 변제해주고 뭐 이제 이런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보험료를 올리겠지. 이 제도가 보험료 올리면 이제 가입 안 하겠지. 이 제도가 계속 유지돼 국세가 투입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추후에 확장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금액이 1,000억이면은 그것도 상반기에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일단 대위 변제해서 나는 받아야 안 큰 되는데 금액 같은데. 1,00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1,000억이 손실이 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거 까보면 그렇죠. 똔똔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경매했더니 다시 똔똔 시켜야죠. 그렇게 될 수 무조건. 있잖아. 네. 3억 지옥까지 쫓아가야 전세 3억짜리 330채예요. 사고가 네. 난 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럼 330 얼마 집이 몇 갠데. 임대주택이 몇 갠데. 1,000억 하면 엄청 1,000억 손실 났어.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돌려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거 해준 대변적인 게 1,000억이란 얘기인 거고 3억짜리 2억짜리면 500채.
정도 수준인 거니까 이게 엄청 큰 건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기사에서는 작년 34채 30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낯설었고 그래서 이제 가입한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2, 3년간 매매가는 되게 올랐지만 전세가는 되게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뭐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겼고 지방 좀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입자가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에서는 임대인이 보험 가입 비용을 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내주는 게 맞습니다. 즉 대위 변제를 통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죠. 실제는 떨어졌지만 안 떨어진 것처럼 해서 대신 임대인이 보험료를 내주고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방법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갭 투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잠수 타면 끝이다. 손해보는 뭐 정부에서 떠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쫓아갑니다. 네. 그 해당 부동산에서만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물건에도 전부 다 뭐 압류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리한 갭 투자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그렇고 해 주시기를 다음 주에 추적 60분에서 뭐 갭 투자 뭐 이거 뭐 방송한다 그랬던데. 아 그래요? 네. 그 갭 투자 강의하는 사람. 또 조사해서 또 털어? 네, 뭐 아무튼 수정 60분에서 뭐 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갭 투자라고 해서 뭐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해서 큰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이런 식의 후유증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고민해 보시면서 갭 투자 자체를 뭐 전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갭 투자만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다양하지 않아서 특별히 나눌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수장님이 화려한 언변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무사히 방송 물량을 뽑은 것으로 오늘 자축하면서 네.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